이어서 승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청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약자가 청약을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양 당사자의 의사는 합치되었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승낙의 특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뭐 승낙을 해놓고 잠깐 있어 보라 뭐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리고 청약의 조건과 일치해야 됩니다. 청약의 조건에는 당연히 물품의 명세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물품의 수량, 중량, 가격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거래 제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1만원짜리 물건을 팔겠다라고 거래 제의를 했는데 피청약자가 5천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죠. 5천원을 할인을 요구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의사표현들은 승낙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불협식성이 있다란 말은 특별한 어떤 폼을 요구하지 않아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뭐 전화로 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승낙인데, 승낙이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유효하지 않은 승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절이 있습니다. 거절. 물건을 안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죠. 자, 그리고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반대 청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 청약자의 청약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꾼다든지 뭐 변경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조건을 넣는 그런 경우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원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 반대 청약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승낙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낙. 반대 청약하고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대 청약처럼 어떤 피청약자가 어떤 조건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승낙으로 볼 수가 없고 계약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CISG 제19조에 우리가 나중에 학습하게 될 CISG에 잘 나와 있는데, 청약의 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추가하고 뭘 다른 조건을 넣고 했는데 이게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변경을 안 건드리고, 본질적인 내용을 안 건드리고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청약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추가되고 바꾼 그 내용이 계약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CISG 제19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펀더멘털한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건 뭐 큰 뭐 변경, 요런 변경, 쉽게 말하면 사소하고 미미한 변경은 괜찮겠구나, 청약자가 오케이만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그 본질적인 것들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또한 CISG에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대금 지급이라든지 물품의 품질, 수량, 뭐 물품의 인도 장소, 시기, 그리고 양 당사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 분쟁 해결 조항,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린 조건 변경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 건드리면 이거는 조건부 승낙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 청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애매한 승낙이 있습니다. 이게 승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거나, 이거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합치되었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계약 성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건부 승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스미도프 교수는 이거는 이제 계약법과 관련해서 되게 굉장히 이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뭐 쓰신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약이 청약 조건에 대한 승낙을 명시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변경된 조건들이 여기도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요. 베이직하고 펀더멘탈한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청약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안 돼. 사소한 거라도 안 돼. 라고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된 거로 간주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조건부 승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꾸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본질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가격을 깎아달라. 그 대금과 관련된 부분이잖아. 가장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거나 내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할 텐데 가격을 좀 깎아달라. 대금이잖아요. 본질적이네. 그러면 그거는 이 어떤 조건부 승낙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조건부 승낙으로 뭐 만들기보다는 이 거래 내용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가 조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뭐 조건부 승낙을 기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합니다. 자, 승낙 방법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낙의 방법, 어떻게 승낙하면 되냐. 우리가 앞에서 승낙의 특징, 원칙 얘기할 때 불요식성 얘기를 했어요. 이 불요식성이란 말은 요식이 없다는 말인데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지 않아요. 승낙에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건바의 건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청약 시에 만약에 그 청약자가 의도하고 있는 승낙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날 며칠까지 해신을 주고 어떤 식으로 해신을 달라.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해신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승낙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달라, 텔렉스를 달라, 우편으로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수단을 지정을 해놨는데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건 안 됩니까? 뭐 그것도 돼요. 만약에 그렇게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하게 될 때에는 청약자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승낙의 방법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죠.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청약을 했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든지 팩스를 했든지 메일을 했든지 뭐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자, 근데 청약자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는 침묵이 승낙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침묵은 승낙으로 보지 않고 침묵한다.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국제성이라는 게 있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승낙이 효력 발생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승낙이 언제 효력이 발생시키는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승낙이 효과를 생겨나요. 승낙이 효과가 생겨났다는 건 뭐예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으니까 청약이 존재했으니까 승낙을 했을 것인데 그 승낙이 유효해요.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지점이란 건 돌려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슈 자체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는 청약하고는 좀 달라요. 또 승낙의 효력 발생시키는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다.
자, 그래서 승낙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발신주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하는 사람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는 시점, 발신하는 시점이 유효하다. 그때 계약이 성립된다. 두 번째, 승낙의 효력 발생이 도달주의다. 그래서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 승낙을 받는 원래 원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있고 그때 계약이 성립된다. 세 번째, 승낙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단순하게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뿐만 아니라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해야 된다. 그거를 요지주의라고 합니다. 요지주의. 보통 그러면 이게 뭐 발신주의든 도달주의든 요지주의든 각국의 계약 관련된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이 서로 가까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화자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완료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도달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된 입장입니다. 한국법이든 대륙법계든 영미법이든 CIS지든. 근데 격지자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의사,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히 기존에는 뭐 한국이나 일본 혹은 뭐 이런 몇 군데 국가들이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CISG를 국제 물품 매매의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적인 준거법으로서 자국의 법제화, 뭐 방법은 좀 달랐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협약에 비엔나 협약, CISG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외국의 국가나 외국의 정부 기관과 맺은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CISG 내용이 한국의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의 승낙의 효력 시기를 결정 지어주고 있어요. CISG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승낙의 효력은 도달주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현이 원래의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적인 기존의 법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CISG 입장을 채택을 해서 도달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배제를 선택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격지자 간에 있어서도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승낙의 효력과 관련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는 거니까 격지자 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대화자 간입니다. 대화자 간. 실시간으로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눈앞에서 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자 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편이나 전보 뭐 이런 부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좀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승낙 기간의 계산 방법을 CISG 제20조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우편이나 전보가 가장 대표적인 격지자 간 거래죠. 격지자 간의 의사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뭐 발신을 위해 교부된 때 혹은 서신에 기재된 날짜 그때로부터 시기를 기산을 합니다. 시기. 이거는 효력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승낙 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 유효 기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9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뭐 발신주의, 뭐 도달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CISG에 우편이나 전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우편이나 전보에 대한 어떤 승낙 기간의 규정이 이렇다는 거고, 승낙 기간 중에 어떤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끝나는 날이 예를 들어서 뭐 3월 뭐 예를 들어서 끝나는 날이 3월 1일이야. 3월 1일 같은 게 한국의 경우에는 공휴일이죠. 예, 그래서 끝나는 기간을 지정을 할 때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이거나 쉬는 날이면 그 돌아오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일하는 날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런 내용이 CISG 제20조의 우편과 전보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CISG에서도 이 우편이나 전보를 이용을 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의 의사표현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 또는 텔렉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대하자 간의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자, 문제는 승낙의 의사표현이 도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채택했다는 게 뭐예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 승낙의 의사표현이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시키고,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성립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승낙의 의사표현이 도착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 도착하면 효력이 안 생깁니다. 근데 발신주의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발신주의에는 이런 경우이죠. 의사표현을 했어요. 승낙의 의사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승낙의 표현이 청약자에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피청약자는 보냈어. 근데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면 보내는 순간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승낙의 의사표현이 도착하지 않아도 않거나 늦게 도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달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영국법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법률 같은 경우에는 서는 여전히 이 격지자 간의 어떤 승낙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연착이 생겨난다거나 불착이 생겨난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뭐 독일법이든 한국법이든 CISG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도달하지 않으면, 의사 표현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 의사를 표현한 피청약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CISG 제21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승낙의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늦게 가거나 도착하지 못했어요. 사고로 인해서. 근데 뭐 그 늦게 도착한 승낙의 경우에는 뭐 아예 배달사고가 나서 없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원래 원청약자가 이 늦게 도착한 승낙에 대해서 오케이 거래합시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에 대해서 피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되면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사표현이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CISG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면,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는 살펴보았어요. 간략하게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 계약의 기본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쭉 학습하고 나서 CISG를 공부할 거예요. 한 3주 정도? 3주에서 뭐 그 정도의 시간 동안 CISG 규정들을 쭉 훑어볼 겁니다. 그때
계약의 성립 파트에 가보면 청약과 승낙, 제가 앞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사실 강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약의 어떤 종료와 이행과 종료 보고 바로 CISG를 공부하고 무역의 조건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이제 점차 수업 내용과 분량이 점차 많아질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자, 전자계약의 성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뭐 청약과 승낙, 뭐 효력 발생, 뭐 발신주의, 도달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메일과 뭐 채팅,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보는 뭐며 텔렉스는 무엇이며 팩스도 뭐 거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팩스보다 더 오래된 뭐 텔렉스라든지 팩스라든지 뭐 전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CISG 같은 경우만 해도 발효된 날짜가 1988년입니다. 이때는 퍼스널 컴퓨터란 개념은 있었죠. 애니악이든 뭐 그 2차 대전 때 이후에 생겨났던 거니까. 근데 뭐 88년이면 아마 286도 나오기 전이고 뭐 그 정말 뭐 8비트 뭐 이런 컴퓨터가 쓰이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모든 업무 처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ERP 같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내부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고, 뭐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거래 제의도 사실은 우편으로 누가 쓰겠어요? 국제 우편으로 누가 거래 제의합니까? 요새 다 이메일을 하죠. 예. 그리고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또한 예전에는 뭐 편지를 붙이거나 뭐 하겠지만 편지 안 쓰고 요새는 다 채팅 앱을 이용하거나 SNS를 이용을 해서 바로 즉각 의사를 전달하고 또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구닥다리 정보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하더라도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 계약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간섭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파트가 더 좀 쉽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비대면 거래, 전자상거래, 실제 페이스 투 페이스 거래보다는 언택트, 비대면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요즘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크게 기존에도 발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를 촉진시키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화 됐는데, 모든 뭐 상거래를 기본적으로 계약의 성립, 이행 뭐 이런 단계 자체를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단으로 봐도 뭐 전자적인 문서의 교환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바코드 같은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뭐 무슨 페이 같은 어떤 것들, 아니면 무슨 코인,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전자적 거래가 이제 전자상거래죠.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학부에는 전자무역론이 있죠. 전자무역론이 있고, 물류 쪽에도 우리가 물류산업과 기술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자 우리 무역물류 전공에서는 그래서 교과목 개편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무 분야에서는 전자무역론,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산업과 기술이라는 수업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 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식을 획득하면 되는 부분인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상거래는 상거래고 무역은 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한가 안 한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계약의 형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웹페이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는 그냥 웹페이지라고 했지만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쓰죠. 휴대폰의 어플. 뭐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거기서 클릭 버튼 꾹꾹꾹꾹 누르면 그 관련된 내용을 전송을 하고 단말기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의사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 버튼 누르는 게 이제 계약을 성립시키는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메일은 이 그러니까 의사 표현의 문서를 우편이라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을 그냥 이 인터넷 공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의사표현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적인 우편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가 메일에다가 거래 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 내용을 조회해보고 승낙의 의사표현이 있으면 메일로 다시 해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용해 본 적이 잘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 오픈되어 있는, 오픈 액세스가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 말고도 내부자 간에 아주 제한되어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교환 망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은행들 간의 뭐 스위프트라든지 뭐 군사 보안 목적으로는 인트라넷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인트라넷 같은 거죠. 아니면 한 기업 안에서, 기업 내부에서만 쓰는 내부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기업과 특정 기업, 두 기업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전산망 네트워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자적인 문서의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클릭하거나 메일을 보냈을 때 하는 그런 방식의 전자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과연 유효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것은 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운시트랄 모델법, 뭐 CISG는 너무 옛날에 제정돼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사실 운시트랄 모델법 이런 것에서는 뭐 전자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계약의 유효성이나 강제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든 뭐 전자적인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거래 계약을 하고 계약을 성립시켰든 그것 자체가 가지는 효력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아마 이런 이슈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인간이 이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을 해서 상대방,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거래 제의를 하고 교섭을 하고 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을 하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향후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 혹은 시스템과 시스템, AI 시스템 간의 어떤 계약 체결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적인 추가적인 논의도 함께 병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논의로 하더라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하는 수단을 청약과 승낙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불요식성이 있잖아요. 그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자도 그렇고 피청약자도 그렇고 거래 제의와 거래 승낙과 계약 체결과 이행을 우리가 전자적인 방식, 이메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체결하고 하겠다라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이행 그 의사를 합치를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한 이슈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메일을 쓰든 컴퓨터를 쓰든 네트워크를 쓰든 EDR을 쓰든 뭘 쓰든 전자적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성립시키는 거 가능하다, 인정한다, 내가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는 뭐 청약의 뭐 효력 발생 시기라든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언제 그 의사 표현이 유효하냐? 이 의사표현, 특히 승낙의 의사표현의 유효한 시점, 유효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더 이슈가 있죠. 제가 앞서 설명을 할 때 그러한 시점이 계약을 성립시키는 시점이 된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발신자간, 대하자간, 격지자간, 뭐 발신주의, 도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전자계약의 성질이 좀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이 전자계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대하자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격지자간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에 따라서 뭐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CISG를 채택한 국가라서 대하자간이든 격지자간이든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전자계약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전자적인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전달하고 이게 과연 대하자간이냐 격지자간이냐 조금 논의해 볼 문제는 있어요. 격지자간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뭐 이게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나 아니면 홈페이지 서버 같은 곳에 보면 이게 정말 리얼 타임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사람이 인지하지도 못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이 경과해서 그 홈페이지 서버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메일 서버를 거쳐서 넘어간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격지자간이 아니냐. 우편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것이 대하자간이다.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뭐 아니면 페이스 투 페이스처럼 사실상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간극 뭐 0.00001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의사 표현의 발신과 도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하자간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근데 특히나 요즘의 경우에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전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강의를 제공하는 게 뭐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줌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사전 녹화하는 거는 이거를 녹화하고 편집하고 코딩해서 여러분들한테 LMS에 올리는 것까지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실시간 줌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교수님들이 실시간 줌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줌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줌 서버를 타고 여러분들한테 넘어가는데 걸리는 아마 그 어떤 트래픽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뭐 1초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절대. 뭐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뭐 서버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뭐 거의 뭐 실시간으로 봐야지. 뭐 거의 리얼 타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대하자가 아니지 않냐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 뭐 제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걸 이런 얘기를 꺼내 놓는 거지, 결론만 놓고 얘기해 보면 도달주의입니다. CISG를 채약한 국가들 간에 그게 뭐 이메일로 했든 뭐 전자적 문서 교환 시스템을 이용을 했든 뭘 이용을 했든 뭐 편지를 썼든 우편을 썼든 말로 했든 구두로 했든 전화로 했든 도달주의. 음. 자, 그리고 이 전자계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 문제는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 아무래도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심벌, 그러니까 도장을 계약 체결의 어떤 증거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왕도 도장을 찍었잖아요. 옥새. 예, 그렇죠? 예, 좀 덜한데 서양은 서명을 하죠. 사인을 하죠. 이 사인이란 게 어떤 계약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관련돼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어떤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 종이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전자적 계약으로 넘어왔을 때 그 가지는 어떤 전자서명이라는 것에 이슈가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왜냐하면 격지자가 서로 멀리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어떤 상대방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들,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중요한데, 전자서명을 그러면 뭐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 그러니까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했을 때 그 전자서명이 유효하냐 아니냐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전자거래 기본법이나 이런 데서도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뭐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무역에서는 아무래도 전자서명과 관련돼서 전자서명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여러 가지 인증기관이라든지 뭐 공인기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시스템을 결국 우리가 폐지하기로 했는데, 뭐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널리 알려지는 여러 가지 인증 시스템, 아니면 뭐 공인된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개인적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마 공인 인증 시스템을 대체하는 뭐 또 다른 어떤 인증 시스템이 등장할 것 같아요. 뭐 그것에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호화 방식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국제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서명이라든지 뭐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로 인증하고 서로 공인해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은 인증을 미국에서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슈가 나중에 이제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전자적인 형태의 서명 혹은 뭐 인증, 당사자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통일이라든지 국제적인 인증제도, 서명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뭐 지금 당장은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어떤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중개자.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취약하죠. 보안이나 이런 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중간에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중재자가 뭐 상호 인증이라든지 뭐 실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수단이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실명으로 인증하고 인정해주니까 이 사람한테서 돈 보내고 돈 받고 하면 되잖아요. 예. 뭐 은행일 수도 있고 카드사일 수도 있고요. 예. 내가 저 사람, 외국에 있는 저 사람한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내 나임을 인증하고 이렇게 돈을 송금해 줘야 된다라고 쳤을 때 뭐 페이팔이라든지 무슨 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본인 인증이나 실명 인증이나 뭐 공인된 인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과 논의는 향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논의해 볼 문제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지난주, 이번 주 뭐 내용은 좀 도입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분량 자체도 많지도 않았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역 계약의 어떤 기본 이론에 대해서 어떤 실행과 종료, 이행과 종료를 쭉 살펴보고 뭐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이제 CISG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CISG의 도입부. 그래서 그러니까 교재를 산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이제 교재가 크게 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의 기본 이론이 있고 그리고 무역계약의 조건이 있고 무역계약의 불이행이 있는데 무역계약의 불이행은 아마 후반부 기말고사 앞두고 공부할 거고 무역계약의 조건은 이제 뭐 정형거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무역계약의 조건을 공부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CISG 적어도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는 인커텀스 원문이나 SGA 원문을 다루진 않을 텐데 CISG 정도는 원문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CISG 원문을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무역계약의 조건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뭐 강의 계획서에도 그런 방향으로 제가 적어 놓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의 내용이나 분량이 조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뭐 2주차 강의 영상 말미에 제가 2주차 과제를 냈는데 뭐 당사자 자치 원칙은 앞으로도 향후에 국제무역의 어떤 성립이나 이행이나 종료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언급될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 주는 뭐 특별히 뭐 청약과 승낙 뭐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거 다시 CISG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과제가 없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